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1950년대 한겨울에 발생한 기이한 폭설 사건을 기상학적, 역사적, 영양학적 관점에서 재구성하여 그 안에 숨은 생존의 지혜와 현대적 시사점을 살펴보겠습니다. 눈 속에 삼켜진 마을의 기원과 재구성. 1950년대 어느 겨울, 기록과 생존자 진술이 교차하는 그날의 풍경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떠올리는 폭설을 넘어선 비정상적 기상재해의 징후를 남겼습니다. 먼저 기상과 지형의 교차를 살펴보면 당시 기온 하강과 간헐적 한랭전선의 결합으로 평년보다 훨씬 높은 강설량이 발생했음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눈은 단순한 강설이 아니라 고밀도 습설과 바람의 결합으로 인해 눈더미가 급속히 고체화되는 성질을 보였고, 이는 표층에 쌓인 눈이 공극을 잃고 단단한 슬러브로 변형되는 현상과 유사합니다. 이러한 물리적 변화는 건축물의 환기와 출입구를 막아 내부 환기 저하와 온도 상승을 유발하여 눈 내부의 미세한 공기층에서 습도와 온도 분포가 변동하게 만듭니다. 두 번째로 사회적 경제적 맥락을 보면 당시 마을은 전쟁 이후 복구 단계에 있던 지역 사회로 식량 저장과 난방 연료가 제한적이었고 주민 다수가 노약자였습니다. 이러한 취약성은 급작스러운 기후 충격에 대한 적응력을 떨어뜨려 위험성을 배가시켰습니다. 단순한 폭설이 아니라 연속된 눈보라와 기온 변동, 그리고 물자 부족이 결합된 복합재난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세 번째로 현장 조사와 구술 자료를 통해 파악되는 이상 징후는 폭설 직후 마을 여러 지점에서 발견된 흡착된 식물성 유기물과 보존된 음식물의 상태입니다. 전통적 저장 방식으로는 부패와 산화가 빠르게 진행되어야 하나 몇몇 유물에서는 산화 흔적이 상대적으로 낮았는데, 이는 영하의 저온 환경이 국지적으로 장기간 안정화되어 생화학적 반응을 억제한 결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 점은 우리가 영양소 보존과 식품 처리 기술을 검토할 때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네 번째로 재난 과정에서의 생존자 행동과 영양 전략입니다. 기록에 따르면 해당 마을 주민 일부는 저장 곡물과 가공된 단백질원을 교대로 섭취하며 에너지 균형을 맞추려는 전략을 썼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항산화성 물질과 지방산 구성의 조합이 장기간 스트레스 상황에서 생체 보호에 기여했을 가능성입니다. 예컨대 단백질과 오메가3가 풍부한 식품은 근육 유지와 염증 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식물성 안토시아닌 등 항산화 물질은 산화 스트레스와 냉저온 환경에서의 세포 손상 완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생화학적 보호 효과는 온도와 가공 방식에 민감하게 좌우되기 때문에 당대의 저장 및 조리 방식이 어떻게 수용되었는지를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과학적 보존 관점에서의 시사점입니다. 안토시아닌과 같은 불안정한 항산화 물질은 열과 빛, 산화에 취약하여 장기간의 가열이나 비효율적 저장에서 급격히 감소합니다. 반면 낮은 온도와 제한된 산소 노출 환경에서는 분해가 느려져 상대적으로 보존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폭설로 인한 저온 조건은 일시적으로 특정 식품 성분의 보존을 도운 반면, 해빙 과정에서 급격한 온도 변동과 미생물 활동 재개는 오히려 부패를 촉진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고대적 혹은 전통적 식품 보존법에서 활용 가능한 교훈으로 연결됩니다. 예컨대 국내산 유기농 쌀과 같은 안정적인 곡류 기반 식품은 안토시아닌과 같은 기능성 성분을 가진 반쪽 곡물이나 주변 식재료와 조합했을 때 비용 효율적으로 항산화 성분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난 이후 기록과 복원 과정에서 드러난 윤리 적정책적 교훈입니다. 기후변동과 극한 기상이 결합된 복합재난 상황에서는 단순한 구조 대응을 넘어서 장기적 식량 보존 전략, 지역사회 기반의 영양지원 체계, 그리고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예방 시스템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고령화된 지역에서는 근력 유지와 면역 기능을 지원하는 단백질 섭취, 오메가3 기반의 항염 전략, 그리고 식물성 항산화물을 포함한 식단 구성이 재난 대응의 핵심 요소가 됩니다. 미시적 증거와 현대적 적용을 통한 재구성. 2부의 출발점은 현장 채취된 시료 및 당시 생활용품의 화학 분석을 통한 직접적 증거입니다. 토양과 잔존 식재료에서 검출된 유기성 화합물의 분포를 분석하며 당시의 저장 환경과 부패 진행 속도를 역추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폴리페놀 계열 화합물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비율로 잔존한다면 이는 저온과 저산소 조건이 장기간 유지되었음을 시사합니다. 반면 휘발성 아밀류의 존재는 미생물 대사 활성이 재개된 시점과 부패의 수준을 보여줍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주목한 것은 조리 및 보존 기술의 흔적입니다. 당시 주민들이 사용한 저온 저장 방식, 훈증 처리, 염장 등의 기술은 분자 수준에서 식품의 성분 손실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특히 안토시아닌은 높은 온도와 산화 조건에 매우 취약하므로 건조나 장시간 가열을 동반한 조리법은 그것을 파괴합니다. 반대로 저온에서의 건조나 산소 차단 저장은 항산화 물질의 보존에 유리합니다. 이 점은 현대의 장수식단 설계에 실용적 교훈을 제공합니다. 국내산 유기농 흑미와 같은 재료는 안토시아닌 전구물질을 공급하면서도 경제성이 높아 대중적 적용이 용이합니다. 이를 단백질, 오메가3 공급원과 전략적으로 결합하면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생리학적 관점에서의 해석입니다. 극한 환경에 대한 인간의 생리 반응은 에너지 대사 조절, 면역 반응, 산화 스트레스 관리로 요약됩니다. 탄수화물과 단백질의 적정 비율, 필수 지방산 공급, 그리고 항산화 물질의 투입은 이러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회복력을 높이는 열쇠입니다. 특히 노년층에서는 근육량 유지와 염증 완화가 중요하므로 고품질 단백질과 오메가3의 확보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동시에 안토시아닌과 같은 식물성 항산화 물질은 신경계 보호와 심혈관, 건강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일상 식단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네 번째로는 응용적 제한입니다. 첫째, 지역사회 차원의 비상식량 보존 매뉴얼을 재정비해야 합니다. 공유 중심의 저장소에 소량의 고품질 단백질 가루와 오메가3 원료, 그리고 건조된 항산화성 식물성 재료를 포함하면 극한 상황에서의 영양 결핍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둘째, 가정 내 조리법 개선으로 안토시아닌 보존율을 높이는 방법을 권장합니다. 예컨대 베리류를 가열할 때는 저온단시간 조리를 사용하거나 가공 후 급속 냉동을 통해 분해를 늦추는 방식이 유효합니다. 셋째, 비용 효율성을 고려한 식재료 대체 전략으로 국내산 유기농, 쌀과 흑미를 중심에 두고 색채와 영양을 더할 수 있는 채소군과 견과류를 조합하는 식단을 제시합니다. 다섯 번째로 과학적 연구 과제를 제안합니다. 기후변동성에 따른 식품 보존성 연구와 지역 맞춤형 영양 지원 모델의 개발이 필요합니다. 특히 저온에서의 항산화 물질 보존 메커니즘, 해빙 시점의 미생물 재활성화 경로, 그리고 단기간 영양 개입이 생존율과 회복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험적 검증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연구는 단지 학문적 성과에 그치지 않고 현장 대응 매뉴얼과 공공복권 정책으로 직접 연결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 역사적 사건은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위한 교훈이라는 점입니다. 1950년대에 기이한 폭설로 마을이 사라진 사건을 통해 우리는 기후 재난에 취약한 공동체의 구조적 약점을 확인했고, 동시에 식품과 영양의 전략적 설계가 생존과 회복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웠습니다. 단백질과 오메가3로 대표되는 근본적 영양 보강과 안토시아닌과 같은 항산화 물질의 전략적 보존 기술을 결합하며 장수와 회복력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분석은 오늘날 지역사회 대비와 개인의 식생활 설계에 적용 가능한 실질적 가이드라인을 제공합니다. 오늘의 분석이 재난에 대비한 영양 전략과 지역사회 보건력 강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